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덕산의 NMU 팀에서 애널리티컬 링구이스트로이라고 있는 덕수경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공부한 박사학위를 한 이후에 이 다음에 발표하실 홍민규 선생님이 계신 미디어젠이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구글 재팬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과 담쌓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5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규모 있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게 적당한가 생각이 되지만, 저를 불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학문적 지식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떤 지식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학술대회 주제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 인공지능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잖아요.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언어학자의 역할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AI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공지능 하면은 가장 쉽게 사람과 같은 로봇, 사람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로봇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중요한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퍼셉션이고 다른 하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인풋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인풋을 우리는 퍼셉션, 지각한다고 보고요. 그 지각한 것을 그 지각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반응으로 보이게 되죠. 이 두 가지 큰 기제가 작용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기제에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이 작용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지각하는 거에 가장 큰, 인간이 지각하는 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아마 시각과 듣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감각기관도 있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촉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맛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언어를 듣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보이게 되는데, 반응의 역시 가장 큰 두 가지 패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말로 반응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인공지능 완벽한 로봇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의 비주얼한 면과 언어를 이해하는 면, 두 가지의 큰 파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로봇가 어떻게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사람처럼 걸을 수 있을지, 그러한 모션에 대한 연구도 크지만 이 로봇가 사람 같은 말을 또 할 수가 없으면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사람의 언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예요. 인공지능 하면은 다들 이제 이 영화를 레퍼런스로 들고 있는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연도가 1968년이고요. 이게 인간이 달에 착륙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우주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영화고요. 이 영화에는 그 원숭이가 그래서 나뭇가지를 찍는 것, 그래서 도구의 탄생, 그 다음에 인류 종의 탄생부터 우주선에서 인간이 생활하는 모습까지가 담겨 있고, 그 우주선에 HAL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요.
HAL인데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처음에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을 듣는 것을, 사람이 명령한 것을 답변하고 원하는 것을 수행해주고 그런 역할로 만들어졌다가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 너무 지식이 풍부해지고 인간을 능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팔이라는 컴퓨터 때문에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영화 스토리였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는 있었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죠. 한 가지 이 영화 관련된 여담으로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 이름이 HAL-HAL이었는데 그 HAL의 스펠링을 한자씩 뒤로 가면은 IBM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원작에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작가가 그것을 의도하고 이거를 쓴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영화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는 분은 좀 연식이 계시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영화부터인데 이건 영화는 아니었고 미국 드라마였죠. 네,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영화였고 여기에 인공지능 차, 지금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카가 나오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인공지능 차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주인공이 시계에 대고 키트 이리 와 그러면 키트가 네 주인님, 그리고 주인님이 있는 곳에 알아서 와서 대기하고 뭐 위험을 헤쳐나가고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았어요. AI, 이게 뭐였죠?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그리고 최근의 영화 파워까지.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마 인간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인데 최근에서 다시 인공지능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다시 인공지능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 처리 기술이 각광받고 있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많은 대자료,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갖춰졌고 기술이 갖춰졌고 그리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기술이 예전에는 그냥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너무 먼 얘기로만 느껴졌던 것이 조금씩 가능할 것도 같아, 이제 우리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그런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언어 인풋이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만들어야겠죠, 기계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아웃풋으로 내는 언어로 다시 산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NLP, 자연언어 처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다시 쪼개서 언어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NLU, Understanding 한다. 그 다음에 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이 자연언어 처리 기술의 변화 모습을 우리 그 대화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대화 처리 시스템이 변하는 트렌드를 보면은 어떻게 이 기술이 또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전통적으로는 이런 웹페이지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을 하면 그것에 최대한 매치하는 결과를 찾아서 웹페이지에 보여줬었죠. 이때도 여기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죠. 여기에 사람들이 입력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지금의 자연언어 처리와는 약간 다른 텍스트 매칭 기술도 될 수가 있겠고요. 서치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서 찾아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키보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최대한 단어, 키워드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의 자연언어 처리의 방식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우리가 웹페이지로 보여주면 되었으니까 NLG 기술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픽이 있으니까 내가 사용자가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려준다거나 그러한 개념도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았죠. 한참 이런 정책에 머물러 있다가 구글에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메신저 구글 알로라는 메신저를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출시를 안 했어요. 왜 해봤자 쓸 사람이 없으니까. 카카오톡을 다 쓰니까. 네, 이거는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구글의 메신저인데요. 이 구글 메신저 알로에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다가 어시스턴트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등장하고요. 이 근처에서 맛있는 피자집 좀 찾아줘. 그러면은 그 어시스턴트가 답변을 해줍니다. 때로는 나와 친구와의 채팅창에 어시스턴트가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내일 우리 뭐 먹으러 가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식당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글 알로에 들어가 있는 메신저에 들어가 있는 어시스턴트인데 여기에는 채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입력 커리가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커리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메신저를 보통은 다 채팅으로 키보드로 입력을 하지만 마이크로 음성 입력도 가능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에 대한 처리도 염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답변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GUI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다 NLG로 생성하지는 않고 근처 맛있는 피자집 찾아줘 그러면은 뭐 지도를 띄워준다거나 그러한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자체에 핸드폰 자체에 어시스턴트가 탑재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사실 한국어가 9월 5일에 이걸 런치를 합니다. LG 폰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긴 했는데 보통 순서는 검색 엔진이 있고 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시스턴트를 탑재하고 그 이후에 스피커에 탑재를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한국은 알로 런치 안 해 다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알로는 건너뛰고 있고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디바이스 자체에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 핸드폰 제어 장치도 제어도 할 수 있고요. 뭐 블루투스 켜줘 꺼줘 이런 거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내 스케줄 알려줘 그러면 뭐 얘기를 해주고요. 내 항공편 예약 정보 좀 알려줘 그러면 항공편 예약 정보도 얘가 얘기를 해주고요. 이 스마트폰의 어시스턴트도 쿼리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이거는 아예 어시스턴트를 부르면 음성인식이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진짜 말로 얘기를 하는 구어다운 쿼리를 다루는 것이 더 가능해졌고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응답도 말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NLG로 처리를 해서 말로도 대답을 해주고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지금 이런 단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궁극의 자연언어 처리 기술의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장치죠. 이거는 GUI가 하나도 없어요. 눈의 시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귀로 들어야 하고 얘가 모든 것을 다 말로 전해줘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모든 NLU, NLG의 기술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게 이 스피커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내년 3월에 런치를 한 해 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디바이스의 변화가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인데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건지 디바이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걸 서포트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디바이스 변화가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우리 자연언어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자연언어 처리에서 언더스탠딩 쪽에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요. 일단은 ASR이 있죠. ASR은 Automatic Speech Recognizer,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 적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ASR은 사실은 약간 독립적이에요. 얘는 그냥 텍스트로 받아 적어주고요. 자연언어 처리 기술은 그 텍스트 입력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아예 로우 데이터부터 시작하진 않고 얘가 ASR이 받아 적어주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ASR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케줄 입력하는 기능을 구현하자. 누가 이제 그런 피처를 디자인하면 그럼 스케줄 입력에는 필요한 것들이 뭐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날짜 시간을 입력하고 스케줄에 또 장소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런 항목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스케줄 등록뿐만 아니라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는 기능도 있어야겠네. 그럼 스케줄을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쇼하는 기능도 같이 넣어야겠구나. 이런 거 어디선가 디자인을 하는데 구글은 굉장히 점조직이라 팀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스케줄만 해도 스케줄 등록하는 팀이 따로 있고 스케줄 확인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웨더 팀 따로 있고 뮤직에서도 뭐 유튜브 뮤직만 관리하는 팀이 있고 서드파티 뮤직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런 데에서 다 이제 피처 팀에서 오거나이즈를 해서 요구 사항들을 듣고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런 걸 디자인을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NLU 작업을 하죠. NLU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뭐든지 데이터가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기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케줄 입력하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하자 그러면은 먼저 코퍼스를 수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그런 말을 수집을 하고요. 그 데이터에 어노테이션 합니다. 정답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정답지. 어떤 정답지를 만드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NLU 모델을 만듭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완벽한 머신러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직은 하나하나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쓰는 우리 매뉴얼 그래머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매뉴얼 그래머를 쓰는 방식이 아주 모든 게 다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머신러닝으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해서 아예 모델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또 뭐가 있냐면은 아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머를 컴퓨터가 쓰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머를 사람이 쓰는 것 대신에 그리고 또 완벽하게 통계 모델로 모델 자체를 머신러닝으로 하는 중간으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래머를 그냥 컴퓨터가 쓰게 하는 그래머 인덕션 방식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잘 동작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럼 그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을 하고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가 부족했다던가 어노테이션이 잘못되던가 모델의 그래머를 잘못 썼다던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예, 이게 NLU의 과정이고요. 그럼 이제 이해한 것을 다시 산출하는 것, NLG 과정이 그 다음에 뒤따라오게 되겠고요. NLG는 다시 텍스트까지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다. 라고 텍스트 문자로만 주고요. 그 문자를 TTS가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TTS는 그냥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단계가 쪼개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NLU의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볼게요. 결국은 사람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더 도메인에서 내일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이것의 인텐트를 파악합니다. 인텐트는 날씨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인텐트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엔터티들이 들어가 있냐면 시간은 내일이고 장소는 서울이라는 엔티티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주로 서술어에 많이 담겨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텐트에 하나하나의 엔터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일 날씨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인텐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여기에 엔터티는 내일 들어가 있지만 또 로케이션은 비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이얼로그를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이게 너무 불명확하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재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장소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명백한 인텐트는 빠져있지만 사람들이 날씨 가지고 할 게 뭐 있어? 날씨 묻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날씨를 궁금해하는 거구나. 그럼 이 seeking weather라고 그냥 이제 추측을 하고요. 아, 로케이션이 빠져있는데 이걸 다시 물어마라.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이 내일 날씨라고 물으면 아마 자기 현재 위치 기준에 내일 날씨를 물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고 현재 위치 기준에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방식이고요. 만약에 날씨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씨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거를 다 또 물어봐라. 또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주로 날씨는 역시 물을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얘가 날씨라고 했으면 엔터티들이 다 빠져있지만 얘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현재 자기가 있는 곳에 날씨를 궁금해하는 걸 거야 라는 것이 좀 더 강하게 추측이 된다면 역시 이것들을 다 추측해서 이제 채워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쉬워요. 날씨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케줄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내일 일정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알려줘에 명백하게 날씨를 일정을 알려달라는 인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내일이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일 일정이 있어. 이거는 내일 일정이 있어. 내일 일정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인텐트가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ASR에 지금 물음표를 찍어주지가 않아요. 아무 쿼테이션 마크, 펑츄에이션 마크가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거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음성을 들으면 정말 쉽게 인텐트가 파악이 가능한 것을 우리 텍스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글자만 보고는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건지 일정이 있다고 등록해달라는 건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인텐트 이거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엔터티는 내일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내일 오후 3시 15분 일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역시 인텐트는 불분명하지만 이 내일 일정이 있어와 그 밑에 거를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크리에이트 쪽인지 조금 더 쇼 쪽인지 좀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이 내일 일정이 있어는 이게 확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등록하고 싶다는 쪽에 더 가까울까요? 네, 그럼 내일 오후 3시 15분 일정이 있어. 이거는 확인에 가까울까요? 등록에 가까울까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그나마 추측 가능한 게 이게 시간 듀레이션이 하루 단위면 얘가 내일 일정이 있어 가 하루 단위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내가 내일 일정이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묻고 싶은 거지 내일 3시 15분 39초에 일정이 있어?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하루 미만으로 자세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이거를 크리에이트 쪽으로 보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두리뭉실하게 너무 넓을 때는 이게 나는 스케줄 확인하고 싶은 거에 더 가까울 거야. 이거를 쇼 쪽으로 보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그냥 몰았어요. 이게 있어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놨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크리에이트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지금은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한국어에서 놓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밑에 거는 쇼, 위에 거는 크리에이트 쪽으로 이제 시간의 듀레이션을 판단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건 진짜 더 골 때리죠. 아무것도 없고 또 일정, 사람마다 너무나 이제 직관이 달라요. 일정 얘기했는데 왜 나는 이거 등록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왜 보여주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확인하고 싶었는데 왜 생성하라고 그러냐 이런 경우는 너무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재질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일정을 등록하고 싶으세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기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결국 NLU에서는 사람의 인텐트와 엔터티를 뽑아내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NLU 기술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자료에서 무엇을 태깅을 하냐, 무엇을 어노테이션 하냐, 크게 우리 시멘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국어학에서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용어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시멘틱도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걸 우리는 시멘틱이라고 회사에서는 부릅니다. 내일 서울의 날씨를 알려주세요. 이거 NLU는 결국 사람의 말을 구조화된, 조금은 정제된 어떠한 이런 표시로 요약하는 과정인데요. 내일 서울의 날씨를 알려주세요. 이건 도메인이 웨더고, 인텐트는 쇼고, 데이타임이 내일이고, 로케이션은 서울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정답지를 만듭니다. 이 정답지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이 정답지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그래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광진구에서 스타벅스 찾아줘. 광진구 로컬이라는 영역이고, 찾아주니까 보여달라는 거고, 비즈니스 네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에 광진구라는 걸 하나 빼먹었네요. 그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혜진한테 어디냐고 문자 보내. 도메인은 텍스트, 인텐트는 샌드, 그리고 수신자가 혜진이라는 걸 뽑아야 되고요.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문자를 어디냐고. 가장 쉽게는 수신자 그리고 문자 보내 요 사이에 있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내용은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랜덤 텍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가 처리하기가 가장 곤란해요. 뭐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규정을 해놓을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위치, 이거와 이거 사이에 오는 거는 그냥 다 텍스트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메틱을 달아놓는데 우리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문자 내용을 나는 어디냐고 이렇게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이스한 거는 어디야?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네, 됩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다 한 땀 한 땀 그냥 손으로 다 그냥 매핑했어요. 어디냐고 이거는 어디야? 야. 그래서 최대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냐고, 어디라고, 뭐 어디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고라고 뭐 이런 거로 최대한 규칙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잡았고요. 아닌 거는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전부 다 손으로 다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틱을 어노테이션을 하고요. 이건 주로 이제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관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토크나이제이션을 위한 태깅을 또 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우리 전통적으로 언어학 하는 사람들이 뭐 형태소 단위로 이렇게 쪼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산업체에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NLU를 하는 이유는 결국 엔터티를 뽑는 것과 인텐션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크나이제이션의 목표도 결국 그 두 개를 해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게 언어학적으로 막 형태소 단위로 다 잘게 쪼갤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엔터티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일의 서울의 날씨를 알려주세요. 이거를 학교에서는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쪼개야 된다라고 배웠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여기서 내일만 꺼내면 되고 서울만 꺼내면 되고 날씨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주로 조사는 떼고 서술어는 그냥 떼지 않아요. 서술어로는 그냥 인텐트만 두리뭉실하게 이건 찾아들어달라는 의미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토크나이제이션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NLU 이슈들은 특히 한국어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가 이렇게 처리가 어려운 언어일지 몰랐고 세계 언어 중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언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또 한국의 띄어쓰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띄어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문가도 완벽하게 다 알기 어렵고 유저들 당연히 잘 모르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띄어쓰기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유저들이 잘못 쓰는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ASR에서 잘못 띄워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대하지 못했게 너무 엉망인 그런 것도
최대한 그 ASR 자체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언어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후단에서 ASR 띄어쓰기 오류도 이해하려고 막 어거지로 그래머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커나이제이션의 오류도 있는데요. 오버 토커나이제이션 너무나 잘게 쪼개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쪼개야 되는 거를 쪼개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는 아시다시피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 영어는 굉장히 심플한 언어죠. 다른 언어는 그냥 이렇게 한 줄이면 해결될 게 한국어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 다 커버하다 보면 뭐 불가능한 어순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또 유저 쿼리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쿼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흔히들 할 수 있는 실수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는 국어와 문어가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언어 중 하나예요. 그거는 TTS 말하는 TTS 기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연 언어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점점 국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예전에 주로 문어 중심으로 모델이 되어 있던 거를 지금 다 새로 바꿔야 된다. 아예 국어니까 새로운 모델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생기고 있는 게 이제 점점 이게 대화로 가기 때문에 어떤 쿼리가 있을 때 이게 한 대화의 중간에 들어오는 팔로우원 쿼리인지 아니면 이 대화의 시작 쿼리인지 그거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영어는 또 쉬워요. 예를 들어서 Who is the president of USA? 그러면 이제 그건 거의 시작 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Who is his wife? 그러면 his가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앞에 있는 쿼리에 뒤따라오는 거구나. his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면 그 he가 도널드 트럼프고 그의 와이프는 누구다. 이런 답변을 해주고요. How old is she? 이러면은 아 이 she가 또 들어갔네. 그럼 또 앞에서 뒤따라왔네. 그럼 그 와이프의 나이를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는 이런 he, 대명사 같은 걸 항상 쓰니까 한국어는 그런데 안 써요.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면 또 다시 쓰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몇 살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시작하는 컬인지 앞에 있는 걸 따라가는 컬인지 어려운데 지금 한국어는 뭐가 없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his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아 이게 팔로우 컬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관점에서 뭐가 없네 여기에 원래는 his가 있어야 되는데 아 his가 있다고 다시 막 채워넣고요. 그 뒷단에서 아 그럼 그 he는 누구냐면 그 앞에 있었던 프레지던트구나 이렇게 코레퍼런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건 역시 한국어 또 처리하기 까다로운 문제고요. 또 하나의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알로 채팅창에서 얘기인데요. 이제 채팅창이 나와 한 사람 사이 그 어시스턴트와의 대화가 아니라 친구 여러 명과 채팅하고 있다가 어시스턴트를 부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가 2명 이상, 3명, 4명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대화가 막 갈 때 이 사람은 요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할 때 이 참가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시스턴트가 답변을 잘해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 사는 사람과 뉴욕에 사는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내일 날씨 어때? 그래서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일 모레는? 라고 물었는데 두 사람이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이 각각이 누군지 그 사람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다 따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건 역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NLG가 무엇인지 자세히 볼게요. NLG는 사람의 언어와 같은 자연스럽고 유창한 아웃풋을 텍스트 형태로 내보내주는 것을 NLG라고 하는데 보통 NLG는 템플릿으로 갑니다.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템플릿은 타임, 로케이션은 컨디션입니다. 뭐 이런 식의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이 구멍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베리어블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내일 오전, 내일 오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로케이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컨디션 비가 오고 뭐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내일 서울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괜찮은데
다음 주 화요일 부산에는 맞겠습니다. N을 고정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템플릿이 생기죠. 그러면 이 N은도 비가 올 때 달라져야 되고 눈이 올 때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맑을 때 달라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에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게 하다 보면은 조건들이 너무나 하나하나 그 모든 조건에 따라 모든 문장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쉽지 않고요. 또 스케줄을 예를 들면 내가 내 스케줄 알려줘 라는 걸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템플릿을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합시다. 유저님은 말하신 당신님은 타임에 넘버 오브 스케줄 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타이틀, 두 번째는 타임 타이틀 이렇게 템플릿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수경님은 다음 주에 10개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9월 1일 오전 9시 아침 먹기 있고 두 번째는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블라블라블라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듣다가 지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날짜를 연, 월, 일을 항상 얘기를 하게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스케줄 100개 있으면 그 100개를 다 읽게 해? 이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라면 융통성 있게 스케줄이 너무 많네. 그리고 몇 개만 중요한 거 꼽아줘야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 첫 번째는 뭐 내일 오전 그리고 같은 날 그리고 다음 날 다음 날 혹은 내일 모레에는 이렇게 말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모두를 다 조건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 하나하나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타임에 이렇게 자연스러울 거야 라고는 해놨는데 막상 내일에 라고 되면 또 어색해지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답을 누가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NLG 이슈는 한국어의 조사는 자동 교체하죠. 앞에 있는 소리에 따라서 은는 이가 을로 우리는 이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언어가 또 한국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는 이가 을을 으로 이걸 자동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그냥 로우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모든 단어를 다 엔트리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서울, 대구 뭐 이런 것들을 한국어만 아니었다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뒤에는 아무거나 뒤에는 그냥 다 고정돼 있으니까 한국어 빼고 다른 언어는. 근데 한국어만 서울에는 N으로 바뀌고 대구는 는으로 바뀌는데 그게 이 앞소리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올 수 있는 앞자리의 모든 단어들을 다 엔트리화 한다는 거. 그럼 누군가 노가다로 그것을 어떻게 코딩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어 때문에 미안해요. 우리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엔트리화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NLG는 사람들이 NLU에서 기계가 이해 못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러려니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 말을 다 이해하겠어. 근데 NLG는 되게 사람들이 민감해.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이거 기계네.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갑니다. 근데 사람 말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떨 때는 조사가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센서티브한데 이거를 컨디션을 정해주는 것도 어렵고 때로는 왜 이렇게 이때는 없는 게 자연스럽고 왜 이때는 있어야 자연스럽지? 이걸 사람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화가 되다 보니까 NLG가 어떻게 하면은 앞에 한 사람의 말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지 그것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글즈 순위는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 답변은 얘는 사람은 유저는 이글즈라고 물었지만 답변은 하나 이글즈는 현재 8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 팔로우 쿼리로 지금 감독이 누구지? 이게 팔로우 쿼리라는 걸 알아먹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걸 이해했을 때 이거의 답변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감독은 이상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다 자연스러울지 아니면 이글스 팀의 감독은 이상군입니다. 이 팀의 감독은 이상군입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울지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살이야? 이 사람은 이상군이겠죠? 이때 답변은 56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울지 이상군의 나이는 혹은 그의 나이는 뭐가 자연스러울지 이런 거 하나하나 채워 넣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까 구글 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시각 자료가 없어졌어요. 스피커로 되면서.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말로 전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일 날씨 알려줘? 그러면은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보여주거나 핸드폰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거를 말의 형태로 구성을 해서 NLG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잘 요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서 보통 이제 위키피디아에 그 정보가 나오죠. 너무나 정보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읽어줘야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냥 제일 첫 줄만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제일 첫 줄이 되게 무의미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첫 줄 자체가 너무너무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텍스트를 잘 요약을 할 것인가, 그 기술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고 이런 자료를 요약하는 기술도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NLP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핫 이슈는 결국은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전에는 그냥 한번 질문하고 답하면 끝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다이얼로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NLP 관련된 국제학회, 뭐 인터스피치, 시그다이얼 이런 데도 보면은 거의 모든 기획 주제도 다 다이얼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글 안에서도 이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화라는 게 워낙 방대하니까요. 모든 대화를 다룰 수는 없고 구글에서는 어쨌든 지금 어시스턴트와 유저,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화를 해서 그걸 녹음하고 테스트 전사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작년에 건국대 오재혁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수집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 큰 주제는 이 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살면서 계속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산업체에서도 뭔가 제품을 하나 내놓을 때 이 제품이 몇 점짜리 제품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 모든 것이 다 평가인데 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분야에서 태스크 컴플릿 레이트라고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유저가 이것을 얼마나 잘 완수를 하는가, 그 다음에 태스크 컴플릿 타임이라고 한 태스크를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그때 이제 짧은 게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얼마나 짧게 걸린가, 이러한 게 그나마 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용을 했지만 부족하죠. 이제 대화로 가면서 무조건 짧게 끝나는 대화가 좋다고 볼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이게 대화가 내가 꼭 태스크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문항 자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 문항을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거기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NLP 분야에서 언어학자로서는 기존에는 이제 토크나이징, 태깅하는 거, 그게 워낙 중요해서 형태론한 사람, 통사론한 사람들이 활용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료 구축이 그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더 넣는다고 해서 막 성능이 아주 좋아지진 않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화용론 연구하신 분, 그 대화에 임플리시트한 액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하고 시스테믹하게 끌어낼 수 있는지 화용론 한 사람이 조금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가 너무 좀 스피커가 이상해서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혜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보안 연구소의 장혜진입니다. 네, 토론문은 없는데요. 네, 저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질문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봤는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AI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와라 그런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연계 학생들은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왔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모두 조류독감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왔다. 이런 걸 보고 웃다가 나도 사실 AI 하면 약간 조류독감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알파고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저같이 이제 AI 하면 조류독감 하던 사람들도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이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현장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발표를 듣게 된 것은 굉장히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우리의 일자리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선생님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확률은 뭐 원숭이가 타자를 그냥 막 쳐서 햄릿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지배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대학에서 수업을 해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올 초에 다른 그 자리에서 한 특강을 들었는데 이제 구글 번역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의 수준이 최근 한 10년, 수십 년 동안 발전되어 온 것보다 올 초, 작년 말, 지금으로부터 약 몇 개월 전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겪어서 굉장히 크게 성능이 향상됐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 구글 번역기가 그렇게 발전되는 이번 그 프로젝트 내에 번역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기계를 돌려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언어학자나 그런 전문가가 다시 보정을 해서 굉장히 정확한 그러니까 그런 정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전문가, 번역 전문가를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구글에서 번역기를 만들 때는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했다는 것.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이제 한 땀 한 땀 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쓰시면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정확성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가 구글 내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좀 추가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요즘 학교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신입생 전부에게 파이썬과 같은 그런 수업을 필수로 듣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하고 왜 들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도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러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즘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뭐 초등학생한테도 코딩 교육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약 3가지입니다. 네, 부족한 발표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갑자기 박근혜가 된 건가 싶은 생각이 1번 주제가 요약하자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네, 제가 저는 일개 말단
회사원일 뿐이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조망을 내다볼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전에 이런 날이 올까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가까워진 것도 같고 아니면 한참 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기술까지 왔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 향상을 이루어낸 분야도 있는데 언어 면에서는 언어가 어쩌면 가장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언어는 그런 시도 이게 두 번째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제가 구글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는 이제 구글에 가기 전에는 구글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안 할 거야. 다 머신러닝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구글은 일단 자연언어 처리 이쪽 분야에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그래머를 다 사람이 손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지금 와서 완전한 머신러닝 방법도 아닌 그래머 인덕션 방법을 좀 쓰고는 있는데 퀄리티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안 돼,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사람이 다시 막 손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만큼 또 세 번째 주제와도 관련이 될 텐데 효율성과 정확성이냐. 구글 번역기는 얼마 전에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료를 왕창 때려 부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쪽에 아직 어시스턴트 대화 면에서는 이 대화 하나하나가 그런 식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너무나 센서티브한 그리고 컨텍스트에 의존적이고 사람에 의존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직은 다 통틀어서 자료로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기술에서는 지금 언어학자 하나하나 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언어학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사람들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는 언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코딩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면이 있어요. 이거를 코딩 기술이 뛰어난 언어학자를 뽑을 것인가, 언어학적 지식이 뛰어난 그리고 코딩도 약간 할 수 있는 사람 뽑을 것인가. 네, 사람을 뽑아봤는데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트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어학에 대한 뭐는 없었어요. 배경은 그냥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을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전공한 사람을 뽑았는데 너무 모르는 거야. 그 언어에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그냥 그 모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모국어 우리는 특히나 이걸 언어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잘못 뽑았다. 안 되겠다. 코딩보다는 역시 그 언어에 대한 기술이고 약간의 코딩 마인드만 있으면 와서 금방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기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이후에 코딩은 그리고 코퍼스 자료 데이터 처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셨으니 청중분들의 질문 한 분 정도 질문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저기 그 대화 쪽을 저 모델링 하시면은 데이터 수집하셔서 만드실 텐데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이라 대화 플로우가 많이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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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화 플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충분히 이제 보급하시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모델 만들 때는 사실 나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네, 지금은 그런 대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그 대화 모델링을 그냥 룰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뭐 히즈가 있네 없네 여기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었네 없네 지금 이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대화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가 나오면서 이제 유저의 대화 쿼리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자체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박수영 선생님과 장혜진 선생님이었습니다.